네, 안녕하십니까. 음, 어, 전체 세션 1에서는 그 정치 속의 기본소득 속의 정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그 발표였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세션 2에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그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음,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먼저 발표하실 분은 가이스텐딩 교수님입니다. 가이스텐딩 교수님은 여러분께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분이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공동 창립자이시며 명예공동의장으로 계시며 현재는 런던 대학 동양아프리카 연구학교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가이스텐딩 교수님의 저서는 한국에도 좀 많이 번역되어 있고요. 저도 작년에 공유주의 약탈이라는 책을 학생들에 소개하고 같이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공유주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된 책이었다고 저도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스텐딩 교수님의 그 발표가 먼저 있겠습니다. 가이스텐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서울에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2번 개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한국의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 기원전 3333년에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당시 나라가 세워졌을 때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그리고 개별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판파리스 교수님이 우애 혹은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익인간의 의미라는 것은 공유도시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 바로 향악과도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촌 마을에서 존재를 했던 일종의 공동체 혹은 협동의 방식이죠.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러한 연대의 정신,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 그리고 공유지의 정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코 다 파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공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공유지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이 공유지를 기반에 둔 하나의 관점을 다른 관점들과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기본소득이 새로운 소득 재분배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진보 정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1세기 새로운 진보 정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세기의 진보 정치 운동과는 다릅니다. 20세기에는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또 신자유주의자들 간의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21세기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사회를 되살려내기 위한 바로 공유지의 정신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약탈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아름답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한국어판이 영어판만큼 잘 읽기 쉬운 그런 책이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또한 저는 이제 블루 커먼즈, 바다 공유지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982년에 유엔에서는 해양법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55만 7천 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이제 부여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면적은 한국의 육지 면적의 4.7배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치경제학과 정치의 미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소위 배타적 경제 수역 외부는 인류 모두의 공통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역은 공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국적 자본은 그것을 약탈하고자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것을 돕고 있고요. 이것은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유자들은 전 세계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일부를 앞으로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전 세계적 전환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현재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 지대추구형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보유자들, 특히 금융재산과 지적재산, 그리고 부동산 보유자들이 점점 더 많은 지대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공유지의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공유지, 사회적 공유지, 지식 공유지가 약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대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원리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노해야만 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 진보정치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는 새로운 계급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레카리아트 혹은 불안정 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불안함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지의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충격이나 위험 요인,
혹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사태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경제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20세기에 베버리지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발전을 시켰던 복지 체계의 기반을 둔 복지국가에 의해서도 제대로 대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제도에서는 이 가능성, 확률을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데 그 확률의 계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중심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사후적인 보상이 아니라 사전적인 보호입니다. 그것이 기본소득이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탄탄해질 수 있고 회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누진세 는 전 세계적인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처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정 정책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적 재정 정책 개혁이고 여기서 공유지, 커먼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공유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소유를 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혹은 다른 어떤 관리자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게이트키퍼들이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재산을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 모두의 재산, 그리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재산, 이러한 범주들로 말이죠. 그러한 방향에서 공유제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별도의 범주로서 재산 범주로서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공유제라는 것은 민간 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유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탈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유지의 약탈이라는 책에서 저는 7가지의 공유지 거버넌스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의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공적 신뢰 원칙이 있고요.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성실하게 이것을 관리해야 하고요. 특히 세대 간 형평 같은 경우에 현재 세대의 관리자가 이후에 올 후세대를 위해서 이 공유지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억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유지로서 특정 기간 동안 도전받지 않고 존재했다면 계속해서 공유지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사전 예방의 원칙, 생존권, 그리고 주거권의 원칙과 수기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생태적 재정 개혁을 통해서 공유지를 회복하고 공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대추구 자본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앞서 강남훈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에 대한 해법 중에 하나로 공유 자본 기금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 자본 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유지를 가져가는 사람들, 공유지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공유지를 위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유지를 오염시키는 혹은 공유지를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그 기본소득이 우리가 응당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라고 볼 것이냐는 이제 한 가지 토론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지를 오염시킴으로써 누군가가 빨리 죽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야만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유지 기금, 공유지 자본 기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될 텐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그 재원 조달의 그 방식들입니다. 세금이 먼저 있을 수가 있죠. 소득세, 소비세, 자본세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공적 서비스의 이용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가 레비, 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 부담금이 있습니다. 탄소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부담금이 탄소 이용에 부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만 정말 높은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 가치에 대한 부담금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도 공유지인데 이것이 착취당하고 또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어떤 그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물 부담금도 있고요. 이 광물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자원으로부터 이것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에서도 이 그라운드 렌트, 그러니까 이 지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이라든지 어업협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조업을 한다. 그리고 중국이 이 한국의 어업군을 약탈을 한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행기 승객, 단골 비행기 승객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비행기가 오염을 초래를 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 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보건적인 위협을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항만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많은 부분 이 재정 자본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있는 이런 항만 같은 경우도 디젤 엔진을 계속해서 가동을 시키면서 바다와 또 대기 오염을 초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암을 유발을 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서 부과를 시작을 하고 또 자금 조성을 해야 하고요. 물론 다양한 부과금이 지금 책에 논의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부담금은 이 커먼스 펀드, 공유지 기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래스카 펀드 같은 경우 비극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노르웨이 자본 펀드가 좀 더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 공유지로서 다만 이 수익이 나오는 여러 출처 중 하나입니다. 바로 노르웨이 회에서 원유를 추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 기금은 이 공유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원칙이라 하면 세대 간 평등 원칙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수익, 예를 들어서 탄소 부담금을 통한 수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원의 자본 가치를 보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의 감소, 예를 들어서 오일이나 가스나 광물 이러한 것들이 고갈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또 원양에서의 채광 활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자원의 고갈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경우 저희가 세대 간 평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횡재 수익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횡재 수익으로 본다면 이 공유지의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고갈되고 있는 자원, 그리고 고갈성 자원에 대한 수익을 활용을 해서 캐피탈 펀드, 이 자본 기금을 조성을 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에너지나 탄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이 생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놓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자본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이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금, 순수익금을 이제 4%, 이익금의 4%를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4%가 재활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공유 배당금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유지위 기금의 중요한 부분은 이 많은 부분 이 펀드의 수익의 재원이 이 세대 간 평등 원칙에 의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생 가능하기 때문이죠. 재생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유형의 부담금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이 가능한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지 재생산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삼림 부담금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삼림에서 무언가 이익을 창출을 한다. 그러면 이 수익을 다시 삼림을 보충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80%의 부담금은 다시 재활용이 돼서 이것을 배당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CCF와 공유부 배당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것이 생태학적인 접근법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방식으로서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오염을 야기하는, 그리고 실제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 펀드의 재원으로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거시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지금 이 국제적인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또 공공 부채라든지 분배의 위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또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이 우리의 공유지로부터 자본 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이득을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 재활용하는 방식이 기금을 통해서라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 불평등에 있어서 불평등 계속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 정의와 관련된 것이고요. 공유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정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공공서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합의한 것은 지구는 공유된 유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의 유산의 열매는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지 않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금권 정치와 엘리트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유지를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공유지의 의미를 이 삶의 방식, 그리고 공유화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공유되는 삶, 그리고 또 자연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캐피탈 자본주의와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좌파이건 우파이건 상관없이 사람들은 바로 이 내용을 들으면 이해를 합니다. 공유지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해를 하죠. 내가 영구적으로 일자리에 묶여있는 것, 일만 하는 것, 이것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공유하고 좀 더 유쾌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살고 싶다. 그래서 이 공유화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 정치의 시간의 정치화라는 책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이 공유 자본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유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유화하고 또 일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가이 스탠딩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발표에서는 공유주의 약탈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생태적 재정 개혁으로의 전환과 공유 자본 기금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혹시 그 발표 중에 좀 이해가 안 되신 용어나 간단한 질문이 있으면 발표하시면 안 계십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군산대학교 서정희 교수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정희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기본소득 연구 소장을 맡고 계시며 그 한국에서의 기본소득과 실험 후 효과 분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자 기본소득 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이 이야기들은 저와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신 안효상 이사장님과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썼던 아주 긴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저희의 이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언제 실현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사실 좋은 대선을 잘 치렀다면 내년이나 올해나 뭔가를 기대했었던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은 뭐 그렇긴 하나 어쨌든 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 속에서 청년 기본소득이라거나 재난 기본소득이라거나 한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논쟁들 속에서 NIT, 부의소득세도 기본소득의 일종이다. 뭐 참여소득도 기본소득의 일종이다. 모두 기본소득의 일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제기됐었던 기본소득과 관련된 쟁점들은 약간 변화되어 왔습니다. 초기에 어떤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들의 주요 쟁점은 기본소득 일반의 정당성, 뭐 기본소득 재원의 일반과 관련된 논의들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어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은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두 가지가 좀 더 이렇게 특화된 쟁점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하나는 저의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정책들이 혹은 실험들이 이것은 기본소득이다, 혹은 기본소득의 수정한 형태다, 혹은 기본소득의 일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가 됐는데 과연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닐까? 이게 정말 기본소득일까?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이라고? 부의소득세가 기본소득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혹은 기본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건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과연 다양한 형태, 현실에서 온전한 기본소득이 단 한 번에 그리고 최초로 시행될 때 온전한 형태로 시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현실에서 제한되는 기본소득 안들은 온전한 이 full basic income에서는 좀 수정된 형태, 그래서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제한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먼저 되어야 한다, 혹은 부분 기본소득이 먼저 되어야 한다, 또는 뭐 재난 기본소득을 뭐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더 좋은 선택지인가? 청년 기본소득이 더 충분한 수준의 청년 기본소득이 더 좋은 걸까? 아니면 낮은 수준이지만 모두에게 제공되는 부분 기본소득이 더 좋은 걸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수많은 기본소득의 어떤 수정된 형태들이 동일한 위계 선상에 있는 걸까? 동일한 층위에서 다 똑같이 중요한 걸까? 라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들이 과연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위계가 있다면 무조건성이 보편성보다 중요한지 혹은 충분성보다 중요한지 각 요건들 사이에 위계가 있다면 그 위계에 따라서 과도기적 기본소득 역시도 이 정책적인 위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은 모두 동일한 층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저희의 전제이고요. 따라서 그 구성 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인 위계 또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건들을, 기본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요건들을 좀 살펴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각 요건들이 어떤 중요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것들을 근거해서 이걸 위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계들을 토대로 제도적인 위계 또한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기본소득의 정의에 의거하면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은 5가지입니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입니다. 기본소득의 정의 요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중요한 원칙, 그리고 우리가 2016년 서울대회에서 합의한 중요한 원칙으로 충분성 원칙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6가지 이 요건들이 정의가 데피니션이 뭔지 살펴보고, 이것을 그런데 이제 이 정의와 관련해서 정의는 간단한데 각 논자들마다 여기 계신 많은 이 비엔의 멤버들 중에서도 서로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각의 요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판별지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유의미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편성은 뭐 정의는 단순합니다. 모두에게 지급된다. 그래서 이 보편성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않았느냐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 모두에게 지급되는가 또는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지급되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쟁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사회정책, 저는 이제 사회정책 전공자인데요. 기존의 사회정책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스펙트럼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노인 혹은 청년, 이
일부 연령 집단에게 한정하는 경우 기존의 사회정책의 틀로 설명하자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에서도 이렇게 일부 인구 집단에게 한정하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볼 것인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볼 것인가 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 개념은 기존의 사회정책에서의 보편성 개념과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이 보편성과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하나의 선상에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 선상 안에는 보편성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하나의 선상에 존재합니다.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개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기존의 사회정책에서는 이 귀속적인 욕구 혹은 인과학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보편수당,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나 뭐 장애수당, 기초연금 같은 것들을 보편적 급여라고 지칭했고 보편주의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 틀에서는 청년 기본소득과 전체 모두에게 제공하는 완전 기본소득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본소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기존의 사회정책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틀 속에서는 이것을 기본소득이 완전 기본소득이 청년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이상에 가깝고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가이자 이 활동가인 이 기본소득 지지자들,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이 보편성 개념을 한 단계 진일보시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구분해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사회정책의 개념을 승계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귀속적 욕구로 설명되지 않는 보편성을 설명해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사회정책의 보편성을 승계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속적 속성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 기본소득은 보편성을 충족하지만 아동이나 청년에게 한정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보편성은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기준입니다. 기존의 시민권을 넘어설 수 있는 기존의 시민권이 시민이라는 범주, 이 카테고리를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의 원천이 지금 앞에서 가이스탠딩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유부에서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대한 지분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자산 또는 공유부에 대해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이라는 특성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실현 이후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보편적일수록 설사 철회를 하거나 후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무조건성입니다. 무조건성의 정의는 이거 이 또한 간단합니다. 조건 없이 취급된다. 그런데 이 무조건성 이 무조건성 조건은 사실 논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서로 다른 기준들을 혹은 다른 설명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조건은 근로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물론 이제 우리 이번 대회에서 기본소득의 정의와 관련해서 격렬한 논쟁들이 예상되는데 BN의 홈페이지에 이 보편성을 설명하면서 without means test라는 부연 설명을 달면서 약간 오해의 여지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무조건성을 근로조사 없음만 보고 있고요.
자산조사는 보편성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이 무조건성을 자산조사도 없고 근로조사도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펀파레이스는 입장 변화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95년 저서에서는 자산조사 없음, 근로조사 없음, 가족 형태에 대한 조건 없음 등등을 이야기하고 2006년 저서에서는 자산조사 없음과 근로조사 없음을 이라고 설명합니다. 2017년 저서에서는 자산조사 없음이 빠지고요. 근로조사 없음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콤 토리는 이 조사와 관련해서 이 조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조건을 구분해냅니다. 조사가 수반되는 조건성이 없는 것, 그리고 조사가 수반되지 않는 조건성, 예를 들어서 인구학적 조건, 성별이나 연령 이런 조건들이 없는 것, 이렇게 조건성 자체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이스탠딩은 세 가지의 조건성을 이야기합니다. 소득 조건이, 자산조사 조건이 없는 것, 소비 조건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지출 조건이 없는 것, 그다음에 행위 조건이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피츠패트릭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무조건성은 무엇이 없을 때 무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제 답해야 된다고 보는데, 크게 하나는 자산조사 없음이 보편성 지표인가 무조건성 지표인가 라는 쟁점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그 외에 수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고용 조건, 뭐 등등의 행위 조건, 이런 수많은 조건의 종류를 어디까지 이 조건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문제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산조사 없음은 저는 무조건성 지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인가 아닌가는 아까 처음에 보편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회정책에서의 보편성을 승계하면서도 더 발전시키는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개념의 분화를 추구한다면 귀속적인 속성으로 구분되는가 구분되지 않는가를 보편성 기준으로 놓고, 그렇다면 빈곤한가 빈곤하지 않은가는 귀속적 속성이 아니라 이 재산 이런 조사가 필요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성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의 종류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자산조사와 근로조사가 이 무조건성의 핵심적인 조건이지만 추가적인 조건이 제시된다면 어떤 제도들에서 이 역시 조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들, 자산조사 조건, 소비 조건, 행위 조건,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은 무조건성의 판별 지표여야 한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 무조건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이 유의미성은 크게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성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이 공유배당이라는 기본소득의 성격에 있어서도 무조건성은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나 복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무조건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르피아 팔메의 재분배의 역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할수록 증세에 대한 정치적 동맹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의 후퇴 가능성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무조건성은 제도적 측면에서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더 우월하고 중요하다는 측면을 잘 드러냅니다. 아까 가이스탠딩이 말해준 것처럼 사전적 분배로서의 기본소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무조건성이 달성되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분배로서의 기본소득이 사후적인 분배로서의 NIT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제도일 수 있는 거죠. 개별성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데피니션이고요. 판별 지표는 급여를 개인한테 지급하는가 아니면 가구 전체의 급여를 세대주에게 지급하는가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단순합니다. 유의미성은 그렇다고 해서 지표가 단순하다고 해서 중요성이 낮은 건 아니죠. 개별성은 모두
구성원 각각이 동등하다는 원칙을 표현하고 있고 특정 유형의 가구나 가족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주체에 대한 인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시민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가구 단위의 급여는 사실 시민 권리라는 것은 가구 단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죠. 투표권도 그 어떤 권리도. 세 번째는 특정 집단 혹은 관계 내에서 부당한 권력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개별성입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가족 해체의 함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정기성은 이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특성인데 사실상 정기성은 두 가지 세부적인 요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간격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지급된다고 해서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달만 지급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기본소득이 정기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성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정기성의 유의미성은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일상의 유지와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제 현금성인데요. 인카인드가 아니고 현물급여가 아니라 이제 현금으로 제공된다라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이제 사실 다른 국외 논의에서는 현금성 원칙이 논쟁이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좀 논쟁이 됐죠. 왜냐하면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면서 이런 논쟁들이 좀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현금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바우처가 아닙니다. 바우처와 달리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일종의 화폐입니다. 로컬 커런시인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는 물론 약간의 현금성 원칙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매출 10억 이상의 가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성 원칙을 일부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면적으로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성은 사실상 2016년에 정의 요건에서는 합의되지는 않은 요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칙들에 비해서는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이 충분성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상의 이 기본, 베이직이라는 것 또는 생계 수준이라는 것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들마다 빈곤성 기준이 있지만 중위소득의 50% 또는 중위소득의 60%, 중위소득의 30%라는 건 임의적인 사회적인 합의 기준이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낮은 수준에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런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거냐,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원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100만 원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인가? 이렇게 판가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특히 공유부 분배라고 할 때 공유부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처음에는 10만 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성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충분성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진 않다. 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본소득의 충분성은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래서 이 충분성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너무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것은 기본, 이 베이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정의 자체는 할 수 없지만 요건으로는 봐야 된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구성 요건들이 그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중요한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개별성과 충분성이 다 똑같이 중요한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진 않을까, 우선순위가 있진 않을까. 만약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이 무엇인가? 이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은 공유부 배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이 6가지 구성 요건들, 정의 요건 5가지와 충분성 원칙은 기본소득이 무엇이냐는 설명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특히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이 공유부 배당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관 제2조에서 기본소득을 정의하면서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유부 배당은 앞에서 가이스탠딩도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좀 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마스 페인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한 부 혹은 공동으로 물려받은 부가 존재한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연적 공유부와 인공적 공유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공유부는 인류 모두의 것인 자연적인 기초에서 나온 생산물 또는 부를 이야기합니다. 인공적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측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그 성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부를 이야기합니다. 공유부가 이런 것이라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 이외에는 정의로운 방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편성, 이 공유부 배당의 원칙에 근거하자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가지 원칙 중에서는 이 3가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본소득의 목적이 무엇인가? 공화주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자유하고도 유사한데요. 기존의 어떤 자유주의적 자유에서의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했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간섭이 없는 상태,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의 자유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진일보했죠.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 공화주의적 자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 필립 패티시 비집의 자유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티스는 비집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 비집의 자유의 물질적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화주의적 자유의 근거에서 기본소득의 목적을 설명하는 여러 논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다니엘 라벤토스도 있고요. 카사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적 자유의 바탕이 되는 물질적 기초, 그리고 그 물질적 기초의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 공화주의적 자유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은 무조건성입니다. 그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한 조건은 무조건성입니다. 그래야만 사전적 분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논의들을 근거로 한다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배당, 두 번째, 이 기본소득의 목적과 효과로서의 어떤 공화주의적 자유를 근거로 해서 논증을 하면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은 위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부 배당 원칙에 근거하면 무조건성과 보편성과 개별성이 다른 3가지 조건보다 우위에 있고요. 공화주의적 자유에 근거하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조건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 요건의 위계를 살펴보자면 무조건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그 다음으로 보편성과 개별성, 그 다음으로 정기성과 현금성, 그 다음으로 충분성으로 위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 요건들을 이제 위계화를 하게 되면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고 기본소득의 여러 형태로서의 이 제도들을 위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건을 1단계, 이 무조건성 원칙을 충족했는가 충족하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요. 1단계를 통과한 여러 제도들은 2단계, 보편성과 개별성, 이 테스트를 이제 통과해야 하고 3단계, 정기성과 현금성, 4단계 충분성, 이 순서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계를 통과한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위계화할 수 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소득의 어떤 제도적인 변형태로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완전 기본소득이 있고 무조건적이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충분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우리가 partial basic income이라고 부르는 부분 기본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특정한 인구 집단에게 제공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있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제공됐었던 일시적인 재난 기본소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참여소득이 있고,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의 부의소득세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제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포함하기도 하고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시했었던 원칙의 근거를 이제 하자면 완전 기본소득은 당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통과합니다. 부분 기본소득은 충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재난 기본소득은 3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2단계 보편성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참여소득과 부의소득세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여소득과 NIT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위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이 아닌 것. 1단계만 통과하고 더 나아가지 못한 게 범주형 기본소득, 2단계를 이제 통과한 게 재난기본소득, 3단계까지를 통과한 게 부분기본소득, 4단계까지를 통과한 게 완전기본소득. 그래서 이 기본소득 제도들은 위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위계화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할 때, 특히나 이제 재정적인 어떤 한계가 존재해서, 완전 기본소득으로 한 번에 못 가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을 때, 부분 기본소득이 더 나을까? 재난 기본소득이 더 나을까? 청년 기본소득이 더 나을까?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해도 다 괜찮아가 아니라, 청년 기본소득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 진일보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정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소득 지원사항과 기본소득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네, 이제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발표하신 서정인 교수님, 카이스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토론의 방식은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 혼선을 막기 위해서 먼저 그 오프라인 프로에서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온라인에서 발표하는 질문하는 식으로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발표하실 때는 그 이름과 소속을 꼭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분 발표하셨는데요. 아니, 손 들으셨는데요. 먼저 앞에서부터 제일 먼저, 그럼 제일 뒤에 먼저 하십시오, 먼저. Hello, my name is Robert.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마로이고요. 민용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서정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There's a lot of I don't know what it goes back
manifest, but I want to have the same thing because it's a lot of 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You asked one question, and I'm not sure that you replied to it. 지금 발표 내용에서 그 어떤 질문을 하나 제기를 하셨는데요. 답이 되었는지 지금 확신하지 못하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산 조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성에 해당을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보편성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예, 무조건성에 해당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하실 분? Yes.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Should I go outside? 저 뒤에 마이크 틀어. 여기. Eduardo. 네, 브라질에서 왔는데요. 가이스텐딩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You have qualified the Alaskan experience as a disaster. 알래스카의 경험을 이제 대실패였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Beginning of the Alaska permanent 알래스카 연구기금은 happened with a very democratic way. 민주적인 방식으로 The mayor of the 시작이 되었습니다. a fisherman village observed that a huge amount of wealth was coming out. 그때 당시 브리스톨 베이 시장이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이 수입의 3%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배당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5년간 설득한 끝에 도입이 되었고 이것이 너무나 잘 운영이 돼서 10년 후에 이 시장이 알래스카 주지사까지 되었지요. 네, 이 알래스카 북부의 이 크루드호베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유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이 주민들이, 이 수십만의 주인들이 이 자원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사용을 하자 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석유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3%를 활용을 해서 후세대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삼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토론 후에 투표를 했고 7만 6천 명은 찬성했고 3만 8천 명은 반대했습니다. 즉 약 2대1 비율로 찬성이 많았죠. 그렇게 해서 배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지급이 됐습니다. I will finish the question. 네,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배당을 통해서 알래스카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주에서 가장 평등한 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대실패였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I think I've written precisely. 제가 지금 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대실패였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알래스카 연구기금의 이제 제안자가 지금 여전히 이제 생존해 있다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안이 공화당에 의해서 특히 정치화되면서
소득세가 0%가 되면서 이 연구기금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앙적인 정치적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연구기금을 통한 배당률이 2000년대를 지나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포퓰리즘 정치인이 나와서 이 알래스카 연구기금의 배당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이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또 기금에 이제 투자 기능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투자 기능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발달이 되지 못했고 이 기금이 정당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례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은 이 기금이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한 투자 기능을 잘 수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 그리고 생태적 투자 전략을 채택했고 해외 투자를 통해서 소위 이제 네덜란드병이라는 것을 이제 치료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르웨이 기금의 무결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알래스카 연구기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기금의 거버넌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생태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독립적인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배당금이 지급이 될지를 제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경우에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부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앙이었다, 대실패였다라고 표현한 것보다 부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모두가 칭송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끝에 마이크 쥐고 계신 분 계신데요. 질문하십시오. Yes, thank you very much. My question is to Professor Seo. So my name is Telemak. 네, 서정희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저는 BN의 이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본소득 정의 명료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애니 밀러 선생님과 함께요. 우선 이제 앞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정 교수님 발표가 대단한 작업이었고 지금 최근에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본 것 중에서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의 논의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현금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흥미로웠는데요. But you said in your presentation that this point was not debated before. 2016년에 새롭게 추가된 원칙인데 국제적으로는 그다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1995년에 필립 팜파레이스 선생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학자도 언급을 했었고요. 이러한 저술들을 보게 되면 현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보편적 건강보험이라든가 보편적 의료 같은 것들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어떤 그 대안적인 화폐로 지급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한국에서 어떤 보편적 의료 혹은 보편적 교육이라는 개념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현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분화시키고 발전시킬 때는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혼선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컴이라는 표현 속에 굳이 서비스까지 포괄해서 우리가 이 사회 서비스의 확대나 서비스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소득이고 서비스는 서비스인 거죠. 기존에 저는 이제 사회정책 전공자여서요. 보편적인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편적인 기본소득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본소득 논자니까 서비스까지도 다 기본소득의 개념 안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 개념의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가 싶긴 한데요. 이 현금성과 관련된 논의가 국제적으로 논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한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이것이 현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그러니까 혹은 논란이 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화폐로 뭔가를 주는 실험이라거나 정책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쟁점들이 형성되지 않았었다는 거고, 현실에서. 근데 한국은 반면에 지역화폐로 제공이 되면서 이게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이제 논쟁이 됐었던 거예요. 이게 지역화폐로 제공되는데 그럼 기본소득에서 이야기하는 현금성 원칙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게 기본소득 맞아?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공격들이 있어 왔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현금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이제 했었던 거죠. 이게 왜 화폐가 아니야? 이게 왜, 그럼 이게 지금 서비스야? 이게 현물이야? 이게 왜 현금성 원칙을 충족을 못해? 라고 이제 반박을 해 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의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건강이라거나 뭐 주택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이 보편적인 서비스의 확대에 대해서는 같이 공명하고 있고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플로우는 잠깐 쉬고요. 줌에서 계속 대기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온라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내일 선생님. Should I? 네, 예. Thank you.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agree that Professor Sao's 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훌륭한 발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번역 버전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the Norwegian Sovereign Wealth Fund, as far as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당금을 이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I think that I would 이 스와스의 발표와 관련이 돼서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 그 개념이 남아공에서는 많은 논란이라든지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전략적인 질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철학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질문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Universal Basic Income Coalition. 제가 UBI 연대라는 곳을 대표를 하고 있고,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경제 정의를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보편성을 추구를 하는데요. 남아공에서의 현실은 Campaign for basic income for adults. 기본 소득, 그러니까 Because we currently have income support. 18에서 59세까지의 기본 소득, 그리고 현재는 지금 아동과 노령층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빈 구간에 대한 기본소득을 주창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진보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운동을 통해서 지금 보편성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Included to some level of 현재 있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보다 short to medium term. That just reflects
이 장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if you like, 숫자가 바뀌게 되고요. that we have to achieve the 그리고 platform 또한 사회에서 저희가 일종의 progressively over time. 기본 소득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요. Really resonated with 그렇기 때문에 African situation. 이 서 교수님의 사례가 특히나 이 남아공과 또 공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Let me just first say that 예, 우선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it's the potential 공유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용 배당금을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아공 같은 경우 지난 25년 동안의 논의, 이 진보적 보편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보적인 운동, 그리고 또 보편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movement. 비엔 운동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보편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와 관련돼서 어떤 실질적인, 실용적인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주자들이 어떻게 기본소득을 받을지, 또 이런 정의는 어떻게 할지, 이런 보편성이라는 용어는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등의 개념, equality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소득이 평등해야 하는데 모든 이에게 똑같은 금액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똑같은 가치여야 하는가?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같은 금액인가? 같은 가치인가? 이것이 다른 의미를 갖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장애인에게 이런 취약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 각기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Much time on these.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기울일 필요는 없겠지만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조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소득에 위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완전 기본소득이 이제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부분기본소득이 위계가 있다는 거지만, 사실상 한 번에, 모든 게 가능하다면 다 완전 기본소득을 하지, 누가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누가 부분기본소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말씀해 주신 것에서 사실 이제 한국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소득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기본소득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주장했었던 건 그러면 1차적으로 청년기본소득 하자.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정책 시스템 내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지원 이라는 게 사실상 실업급여나 이런 어떤 조건성에 기반한 정책 이외에는 없었고, 아동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기본소득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그래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고 하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이 대선을 앞두고 2년 동안 이제 작업을 해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범주형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부분기본소득, 30만 원의 부분기본소득을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더 진일보한 정책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는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다만 청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부분기본소득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지, 반드시 부분기본소득부터 해라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굉장히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간 제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먼저 뒤에 제일 뭡니까 이렇게 안경 쓰신 분이요. 예. 예.
저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영성이라고 합니다. 서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논의를 한 건 아닌데,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특히 구성 원칙의 위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거의 저하고 같네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와 관련된 특히 5가지 원칙 플러스 충분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그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매기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서 교수님은 이론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위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서 보여주신 거고, 저는 이제 뭐 그거는 그거대로 뭐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책적 맥락에서 실제 실천을 하려고 할 경우는 어디다가 더 방점을 둬야 될 것인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냥 정책을 결정하고 설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 뭐 국민, 경기도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각의 그 위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는지, 이 상대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을 하고 샘플은 한 2,000명 정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걸 이제 논문으로 써서 좀 그 학술지 기고를 하려다가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근데 제가 그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서 교수님은 우선순위는 당연히 무조건성이 굉장히 중시가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시는데, 실제 국민들 또는 도민들은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혹스러웠던 건 뭐냐면, 무조건성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네. 이러면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거리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요인 분석을 할 때, 무조건성, 보편성, 뭐 개별성, 그 외 등등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문지 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폼을 다 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자기 어떤 편견 또는 왜곡된 어떤 시각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프레임 하에서의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반영이 그대로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만일에 정말 우리 기본소득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디그레이드 된달까요? 이랬을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화를 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걸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는가, 더 좋아하는가를 근거로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거라면 기본소득 시행을 하고, 또는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대중을 설득하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더 좋아, 자산조사하는 빈곤정책이 더 좋아라고 했을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를 상상해서 그 제도가 더 좋다고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을 경기도가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무상급식 논쟁들을 겪어봤잖아요. 그전에는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 제도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제도를 대중들한테 설득하고 그 제도를 시행하고 지금은 아무도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전제로 사람들한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은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본소득이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을 오히려 설득하는 과정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은 공론화 또는 수기포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 마이크 여기.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Olaf Michael. 올라프 미셸입니다. 독일에서 왔고요. 독일 네트워크에서 왔습니다. 스탠딩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 드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담금, 공유지에 대한 부담금을 말씀을 하셨고요. 토지에 대한 부담금도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효과, 이 부담금이 어떤 효과를 가질지에 대한 내용도 저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이 기존에 현존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1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이런 부가금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이런 경우 이 부담금이 실제로 기본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높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을까요? Thank you. Thank you for that question. 질문 감사합니다. I support a land value tax. 예, 저는 토지가치세 혹은 토지가치 부과금을 지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Large scale land holding. 그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자 한 대상으로 누진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든세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Land that's above 토지를 average.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을 먼저 정하고 이것을 누진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Concentrated in most countries. 토지가 많은 도시에, 한국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많은 부분 유산으로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도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없고, 토지세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임대료도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부담금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금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밀턴 프리드먼도 동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Fixed thing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by opting out to go to tax havens unless you interpret. 조세 피난처로 회피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합스 부담금이라고 제가 그 책에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사유, 점유, 공공 Phenomenon that's taken place 공간입니다. is the privatization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우리의 도시들, 그리고 또 마을들이 profit making, and that 이익 창출을 위한 사유 공간으로 전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를 착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부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재산, 이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토지의 가치를 결과적으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공유지의 원칙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분만 딱 받겠습니다. 예, 그럼 저 뒤에 그 여성분 옆에 손들 계신 분이요. 그 제일 뒤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Hi, my name is Avery. I'm an intern at UBI Taiwan. 네, UBI 대만 네에서 왔는데요. How can we get nationalized industries to share their earned profits as like a shared? 이 국영화된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공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요.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가이스탱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it's a short question, but a very 짧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긴 답변이 필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point now. where 지금 저희가 도달한 것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영화된 산업들, 그리고 it's not just the state 상호화된 것들,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상 특정 산업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협력적인 발전이 가능한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나중에 추후에 이런 내용에 대한 논의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관련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changing the old 이 바뀌고 있는 industries which 국가화된, 국영화된 산업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차정희 교수님, 가이스트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 세션 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